네, 이번 시간에는 소송 참가 한번 할게요. 자, 본안. 본안의 심리죠, 심리. 심리에서, 자, 변, 주, 입, 직, 위, 처, 경, 관, 참, 변, 병난다. 이렇게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변집,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직권 심리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알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게 뭐냐 도대체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원래는 걔가 주장했어야 되는데 하면 이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을 일단은 분배를 해야 되고 변론주의에서 그래서 그 주장 책임이 걔한테 원래 있는데 주장 책임의 소재 그런데 주장 안 했더라. 그럼 주장 안 한 애가 원고냐 피고냐 있냐 밝혀주고 그럼 원고라면은 일건 기록이 뭘 것이고 피고라면 일건 기록이 뭔지 그 측면들을 가지고서 직권 심리를 풀어준다. 했었고 이법 판단의 기준시는 행정기본법 제14조의 문제다. 그래서 행정법 14조 1항은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14조 2항은 거부 처분인데 신청시부터 처분시까지 처리 지연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법률이 바뀔 때는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 처리 지연을 고의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처리 지연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래서 거기는 정기 인사하고 부정기 인사 두 사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4조 3항은 이제 제재처분인 경우에는 원래 행위시법에 의하는데 그 행위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률이 변경돼 가지고 처벌 규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위가 경감된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처분시법에 의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처분사 추가 변경을 했었고요. 처분사 추가 변경은 그 그리스의 그런 그 배경을 모르면 못 풀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신청권이 그 엑수시아냐 디나미스냐 프라티아냐 이 세 가지 중에 엑수시아의 문제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처분사의 추가 변경했을 때 처법 평구 착 할 때 그 착안이 여기 옵타노마이다. 그 다음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 언어적 이해의 배경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려면 큰일 난다. 그 기초가 되는 사실 플러스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된다. 이런 수업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아마 들어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판례를 있잖아요. 판례 말 자체를 찢어가지고 이게 일본 한자다 원래 베이스가. 일본 한자의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간간히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8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것들, 특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의미적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평상시 알다시피 한자적 의미의 착안 그러면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탁월한 아이디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경관참변, 피고 경정은 별도로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없고요.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은 성결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형식에서 세 가지 소송 형식이 나왔죠. 성결 문제에서. 그래서 제11조의 성결 문제의 소송 형식, 제10조 2항에 의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에 의한 소송 형식, 그다음에 제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216조, 218조에 의한 판력이 미치는 확정 판결 후에 제기하는 소송 형식. 이렇게 해서 소송 형식 3개가 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냈었고. 자,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소송 참가하고, 그 다음에 소변경, 그 다음에 청구병합은 소변경이 일어나면 같이 이제 연달아 이제 일어나는 이제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소변경만 주로 이제 많이 시험 문제로 냅니다. 병합은 잘 시험 문제 안 되는데요. 왜냐면 무효확인 소송하고 치소송은 병합을 할 때 주의적 예비적 병합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결론을 알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결론을 알고 접근하더라도 이 답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채점자한테. 자, 보겠습니다. 자, 변시 사령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누누이 말합니다. 판례가 정답입니다. 판례 논리대로 풀어가되 의미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마지막에 소개하는 걸로 족합니다. 소개하세요. 이에 대해서라는 접속을 통해 소개하면 됩니다. 만약 이제 판례와 정반대 학설과 태도를 취하면 부적법 소각법 판결,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청구 기각 판결, 울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과 판례를 합하여 법리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7법이 다 동일합니다. 7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 강의를 통해서 익혔던 이런 논리 구조, 그 다음에 그를 답안을 작성하는 사고 구조 그대로 그쪽에 가서 구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년부터 저를 안 만나겠죠. 그 다음에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논리적 사고,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해 논리적 사고하기. 자,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어디서? 본안에서 일어나는 소송 절차상의 소송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죠. 소송 절차는 뭐예요? 법정주의잖아요. 법정주의니까 당연히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률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죠.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행정소송법 같은 소송법은 그 자체로 절차법의 대표격이죠. 당연히 절차 법정주의죠.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이 문제는 법정주의가 적용됨에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론이 뭐가 있나 라고 머릿속을 뒤적여서 답안을 작성하는 사고의 틈새를 파고드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쓸 때 있잖아요. 허전해요. 진짜 법정주의로 글을 쓰면 허전해요. 이렇게만 써도 진짜 점수가 나오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예요. 제일 심한 게 행정심판 전체주의.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행정법 제18조에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뭐라고 나왔냐면 치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치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고쳐야 되거든요. 있는 경우 이해는 거치지 않아야 되지만 임의적이지만 거쳐야 돼요. 그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있냐부터 찾는 거예요. 어디서? 개별법에서. 그 처분이 나온 그 법에서 찾는 거예요. 처분의 근거 규정 바로 앞뒤 있어요. 그러면 참조조문 처분의 근거 규정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가면 되는데 사실은 참조조문에 그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참조조문은 문제를 풀라고 주는 조문이 아닙니다. 참조조문은요, 처분서에 붙어 있는 조문입니다. 처분서에 붙어져 있는 써야 될, 언급해야 될 조문이고, 심지어 소장에도 적어야 될 조문이에요. 그럼 안 적잖아요. 판사님이 고려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조조문은 단순히 참고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답안을 쓸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조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심판 전체에 관한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치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 법률 규정이 참조조문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임의적이에요. 거기는 필수적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짐승들이 쓰는 오후공채나 입법고시 등 짐승들이 쓰는 답안 작성법. 자, 물음을 자극화하자. 물음을 자극화하면 대전제가 나온다. 항상 이거예요. 물음을 자극화하면 대전제가 나온다. 근데 말이 이게 쉽지. 훈련하지 않냐면 이거 못 빼내요, 사실. 말이 쉬운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오랫동안 이거 해온 거예요. 해온 작업이죠, 저도 사실은. 뭐, 지금 와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뭐야? 한 10년 이상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자극은 뭐죠? 당해 소송 자체의 제3자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자,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 규정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대전제 16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전제 제10조 제3자의 소송 참가 제1항 법원은 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을입니다. 이제 미래형입니다.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제 법원이 참가시킬 수 있다 해놨죠. 예, 재량이처럼 보이지만 이건요 기소의무죠. 자, 소송법에 있는 재량 규정들로 보이는 것들은 다 기소의무입니다. 법원에. 그래서 뭐가 됩니까? 네, 2심, 3심으로 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들. 자, 그래서 소고 갑 회사는 국토양부 장관을 상대로 을 회사에 대한 면허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뭐가 소고됩니까?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을 회사는 면허처분 소송의 제3자이다. 제3자가 소고가 되고 있죠, 지금.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 묻는 문제.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자, 과 관련하여. 첫째. 자, 이거 전부 다 놓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도 놓쳐 있어요. 제가 이거 풀다가 지금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교재 자체가 수정이 안 됐어요. 행정법 제16조의 소송 참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자, 둘째, 행정법 제8조 제2항에 하여 준용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참가 가능한지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소송 참가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요. 두 개. 그래서 이 시험 문제 10점을 냈거든요. 이 배점이 10점짜리 아닙니다, 이거. 기본이 15점이에요. 15점인데 출제자가 있잖아요. 요것만 지금 깜빡 착각한 거예요. 행정법 16조만 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분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채점 기준표 요것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청구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 목차 정리가 가능하죠. 자, 로마자 2번 행정법 16조의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로마자 3번 행정법 제8조 제2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자, 이번 판단의 기준 시간이죠. 자, 변시 시험에서의 소송청구와 관련된 문제 소지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전형화해서 써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미리 막 관련된 문제 소재 쓰기 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정형화해서 써라. 티피컬하다. 자, 당해소송 절차에서 을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과거잖아요. 첫째, 을회사는 행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는 자, 둘째, 을회사는 행정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될 민사소송법의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겠죠. 자, 목차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본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도와 자, 그 다음에 그 규정된 제도가 적용이 안 되거나 적용되더라도 행정법 제8조 2항에 하여 민사소송법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안에서 발생하면 다 이렇게 행정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버려요. 본안에서만. 그러니까 본안전 심사 단계하고 판결은 이제 재판 단계로 하는데, 판결을 왜 재판 단계로 하냐면 그 우리가 맨날 그러죠. 너 어디 갔다 와? 나 재판 갔다 와. 그때 그 재판이 아니에요. 이 재판의 제자라는 것은요, 이 가이지를 하다의 제자예요. 이 판자라는 것은 판결문을 가리키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이라는 천을 가지고서 어떤 옷을 만들 때 가이지를 하는 것처럼 판사가 이 사실관계라는 천을 가지고서 자유심증주의라는 칼을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요리저리 가이지를 하다 보니까 판결서가 나왔다 그래서 재판 단계라고 그래요. 거기를.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재단 살 때 제자예요. 그 제자가. 그래서 재판 단계가 있을 때 그 재판 단계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안전 소장 심사 단계에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어디에만 적용돼요? 본안의 심리 단계에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안의 심리 단계에서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난달 때 직권심리할 때도 변론지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 있죠. 그것을 거기서 적용을 같이 해줬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을 해놨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직권심리 직권심리주의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이제 민사소송법 제도가 전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처분청의 처분 자체가 우월적이고 모든 처분 자료를 정보 비대칭성이에요. 처분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법 사유를 주장할 때 그 사유의 적법성을 주장할 때 얘네들이 뭐예요? 숨겨놨다가 아무 때고 툭툭 있잖아요. 뭐죠? 그 타짜 하듯이 잠깐 손모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사유를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막기 위해 처분사 추가 변경 제도가 이제 튀어나온 것이고 기속력 제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민사소송법이 그 다음에 이제 피고 경정은 어차피 행정소송법에 이제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피고가 일반 당사자가 아니고 처분청이 즉 기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청구 소송 이송 병합도 이거는요, 관련 청구 소송인데 민사소송이죠. 근데 그 관련 청구가 그렇지만 그 관련 청구의 그 주된 청구가 뭐냐면 이게 처분 소송 항고소송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일방적인 것에다가 대등적인 걸 붙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참가는 이제 또 본안 민사소송법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소변경은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변경은 왜냐하면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직권심리하고, 그 다음에 소송참가에서 민사소송법 반드시 써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언급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을회사는 행정법 제16조의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자,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요건이죠. 그 요건이 충족되면 이 소송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이제 소송 요건이 뭐냐 그랬더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두 번째는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 직권에 할 것. 세 번째는 결정의 형식으로 할 것. 이렇게 딱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으로 하니까 뭐가 있어요? 결정. 이 결정은 이제 법원의 뭐죠? 법원의 공권적 결정이죠. 그럼 공권적 결정을 한마디로 뭘 한다고요?
고. 공권적 결정을 한마디로 고. 고로 한다니까 일본 한자로 고. 그 다음에 공권적 결정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항의죠. 그러니까 항고. 뭐예요? 항고. 처분이 아니니까 소송으로 못 가죠. 처분만 소송하죠. 공권적 결정 중에.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 항고. 이렇게 가는 거죠. 즉시. 이렇게 이제 말로는 수학이란 말이죠. 이 행정법이라는 자체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가 요건은 뭐냐? 여기서 참가 요건을 찾아보니까 소송의 제3자일 것,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 그 다음에 당사자 또는 제3신청 직권에 의할 것, 결정의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참가 요건을 만족하면 법원의 허가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송 요건이고, 소송 효과고. 자, 갑회사는 그렇다면, 갑회사는 국토양부 장관을 상대로 을회사에 대한 면허처분 시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을회사는 면허처분 시송의 제3자임이 분명합니다. 소거됐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이 소송의 효력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죠. 자, 제3자는 소송의 제3자잖아요. 그럼 소송의 제3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소송의 제3자는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판결력은 누구만 받아요? 당사자만 받죠. 당사자만 받는데 만약에 소송에 참가를 했다. 그럼 참가를 하면 너 다 받을 새끼야. 그러면은 뭐예요? 독립당사자 참가. 아시겠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근데 야 참가만 했잖아. 참가만 했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참가적 효력. 참가적 효력은 뭐예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이 오히려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저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있잖아요. 피참가인이 소송의 당사자로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저해하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거꾸로 돼 있어요, 구조가. 그죠?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들은 보조 참가만 제외하고는 판결력을 다 받아요. 뭐 명문 규정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참가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항고 소송에서만큼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라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라도 소송의 제3자라도 뭐에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효력이. 그러니까 제3자가 소송의 효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문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민사소송법에도 금방 명문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명문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 제29조 취소 판결 등의 효력. 자, 민사소송에서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보조 참가하라는 거예요.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런 진짜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그 효력이 무엇인지 밝혀져요. 그 효력이 뭐예요? 피동적 효력이에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효력이에요. 자, 제3자에게 미치는 취소 판결의 효력이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뭐? 주문에 포함하는 것에 하나에 미친다. 즉 이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행정처분 상태로 환원을 할 수 없다. 뭐냐? 주문이 뭐예요? 주문이.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주문이 뭐예요? 처분을 취소한다이죠. 아니 주문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이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청구 인용 판결이잖아요. 그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주문에 포함된 것이죠. 처분을 취소하는 주문에 포함된 것이죠. 그러면 취소되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 있잖아요. 이것까지 당연히 그 처분전 상태로 환원되나요? 환원되는 것은 별도의 주문이 있어야 돼요. 별도의 판결 주문이 있어야 돼요. 왜? 주문에 포함된 것이 하나에 미치니까. 주문에 포함된 것이 하나에 미치니까 별도의 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취소 소송의 판결의 주문에는 취소한다밖에 없어요. 왜? 소장이 청구 취지 1번에 취소한다만 쓸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쓰면요 다 짝짝 그어버리고 심지어 부족부 소각화 나오죠. 마치 형사법에 공소장 1번주의 2배처럼 공소장 1번주의 2배 되면 공소기각 나온단 말이죠. 그것처럼 취소는 부족부 소각화 나오겠죠. 그럼 엉뚱 깽뚱한 짓을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에 미친다. 포함한 것에 하나 미친다. 이 말은 그러면 주문에 포함된 게 많은가? 아니요. 취소 확정 판결에 주문에 포함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의 확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의 확인. 두 번째, 소급무효.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확인해주고, 두 번째는 그 소급무효. 처분의 효력이 소급무효임이 주문에 포함돼요. 이게. 그러면 그거 외에 그 행정처분, 그 무효인 행정처분의 기초로 사료에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뭐예요? 당연히 부당이득이죠, 이거. 권리가 안 되죠.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상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되냐는 거, 이거. 환원되는 건.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는 없어요. 그래서 취소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결과적으로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이거는 개소리하니까 천하에 큰일 난다니까 진짜 이거 판례 이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할 수 없고 뭐예요? 단지 취소 판결의 존재와 취소 판결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관계. 즉 취소 판결의 존재 뭐예요? 취소 판결이 존재. 야 미안하다. 위법성 일반이 확인되었다. 이 존재로 위법성 일반이 확인되었고 네 처분이 소급 무효됐네. 그러면 취소 판결에 형성되는 법률관계,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는 이제 부당이득이 돼버렸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 아니었던 제3자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불가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 번 얘기하는 거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워낙 못 알아들으시니까 귀찮지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제 강의스럽지 않아요. 이런 말 어디서 못 들어온다니까. 자, 판례를 이렇게 찢어볼게요. 두 개로. 그 취소 판결 자체의 흐름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여기 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볼게요. 이런 점에서 이건 뭐다?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그러니까 요건 부당이득이죠.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해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뭐예요? 부당이득이 돼버려요, 얘는. 이 권리는 부당이득이 돼버려요.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기속력의 내용인 결과제거 의무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례집이 있어요, 시중에. 그거 아니라고요. 기속력의 내용이 세 개잖아요.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제거 의무. 그럼 이 결과제거 의무로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과제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려는 줘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문제, 이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제3자가 자신의 그 돈을 되돌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환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셨을 때 처분 취소 소송 혹은 무효 확인 소송만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된다고요. 무조건 관련 청구 소송을 같이 묶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당해 소송 절차에서 그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안 되더라도 부당해 반환 청구 같이 승소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풀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꾸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문제 저는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가리킨 사람들만 그렇게 쓸 것이기 때문에 제발 나와라. 근데 최근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게 제발 나와라. 저는 그 문제. 남들은 전부 다 취소성 이런 걸 쓸 거거든요. 근데 기속력 운운하면서 쓸 거거든요. 아니, 기속력 얘기 아니죠. 계속 해볼게요. 자, 국가에 있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기속력의 내용인 결과 제거 의무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자, 단지 취소 판결의 존재와 취소 판결에 형성되는 법률관계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랬어요. 용인하지 않으면 뒷부분 이제. 용인한 말 어디서 들어보시죠? 용인한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지금 7법 공부하는 중에. 용인의사설. 이제 감수의사설과 용인의사설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를 가릴 때. 그러니까 인식 있는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를 가리는 그 한계,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그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인식과 의사가 있어요, 고의는. 또 이거 얘기하면. 고의는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요 의사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확정적 의사, 즉 개연적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적 의사, 가능성에 대한 의사하고, 그 다음에 미필적.
미필적으로죠.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 가능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이렇게 가는데 그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하는 것은 의사의 의사, 인식이 아니고. 그래서 요 의사가 없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 그래요. 인식 있는 과실, 의사가 없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인식은 돼요. 사람의 인식은 무조건 눈을 뜨고 있는 한 인식된다고 봐. 이게 뭐냐면 시신경에 법하고 인식을 렉하거나 이제가 아니에요. 이 형법에서 말하는 인식은 시신경에 딱 포착이 되는 순간 뒤에 여기에 이제 사진이 착 찍히잖아요. 그럼 인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문제는 그게 이제 단순한 사진 찍힘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진 찍힘이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냐.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 그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하는 걸 의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다 인정이 되는 거. 심지어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서도 인식이 인정이 돼요. 문제는 의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 의사를 언제적 의사로 봐야 돼요? 그때 우리 행위시법 주의라 행위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인식, 고의과실이.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는 명정 상태, 술 더럽게 취해가지고 지 몸도 못 가는 상태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범죄 저지를 때 소주 4병 까고 이제 범죄 저지르잖아요. 자, 이런 거 이제 명정 상태를 이제 유발해서 이제 가는 건데 행위시에는 없죠. 그래서 뭐 하죠? 어쨌든 행위시에 그런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치시키려는 것은 뭐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 모델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왜 그게 그래요? 그래서 모델이라 그래요. 왜 거기까지 갔지? 어쨌든 그래서 이 감수의사와 용인의사는 차이가 뭐냐면 감수의사는요 이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있다예요. 즉 의사라는 것이 방향성이 있다예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to죠, to. 여기서 A에서 B로 to로 나아가는 이렇게 감수의사고, 용인의사는 뭐냐면 이거 인식에 A에서 to가 있는데 A에서 to가 B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어쩔 수 없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향해 가는 심리적인 방향성을 감수사라 그래요. 근데 그 심리적 방향성 더하기, 야, 그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애기 유기 그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사건에서 아이에게 아빠가 수혈을 거부하죠. 이 세상에 유일한 지금 혈액이 동일 혈액이에요. 희귀혈액으로. 근데 아빠가 자녀를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지금 거절함으로써 위험한 상태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죠. 자, 이게 유기예요, 원래. 이게 유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권자는 보호 감독 의무가 있어요. 지금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 의무의 불이행이 유기예요. 그래서 유기의 의사는 정확하게 있어요. 유기의 고의가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냐가 문제가 돼요. 살인. 왜냐하면 내가 수혈을 거부하면 아이가 죽는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의사의 방향성, 즉 수혈 거부로 나아갈 거야. 그럼 이리 가겠네? 그러면 이걸 하면은 감수사는 살인의 고의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천륜을 거기다 이제 갖다 대요. 인지상정 갖다 대요. 즉 인지상정상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죽는데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용인의사에 가면 이거는 고의가 아니다. 그럼 뭐냐? 유기치사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기치사가 나왔습니다. 치사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요게 그 형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지금 감수의사설이에요. 우리나라도 감수의사를 취한 게 꽤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선택형이 나올 거예요, 아마 형법에서 고의과실을 할 때. 자, 그래서 용인이 바로 그거예요, 용인. 무슨 얘기예요? 자, 용인은 뭐예요? 여기서 용인은, 용인이란 상대방의, 키가 뭐냐? 주장. 상대방의 주장이 먼저 선제해야 돼요. 상대방의 주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형법하고 달라요. 이 행정법에서의 용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취소 판결의 존재와 그 취소 판결의 존재 때문에 그 취소 판결로 인한 법률관계, 그 법률관계를 주장하게 되면 용인을 해야 되는데 주장이 없으면요 용인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는 한은 내가 안 돌려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용인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따라서 취소 판결의 존재와 취소 판결에 형성되는 법률 관계란 말은 취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되었고 그 취소된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된 법률 관계를 주장하면 그 권리, 그 주장하면 그 제3자의 권리, 가담자 권리의 성격이 바뀌는 그 제3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용인이란 말은. 주장하면 받아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그 이미 납부한 금전을 돌려받는 수단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때 일단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당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또 부당해서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처분 소송과 병합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 제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처분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소급 무효로 한 다음에 원인된 처분이 이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부당해서 반환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주장 제3자 하는 주장을 소송의 형식이 뭐냐 부당해서 반환 소송이라는 걸 얘기해주면서 얘기해준다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질 문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만 정리되는 거예요. 제발 시험에 나오라. 제발 나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했어요. 진짜. 정말 채점하기가 겁날 정도로 이상했어요. 꼭 나와라. 자, 문제는 이거 대세호죠. 이거 제3자에 대해 29조. 이런 대세호가 미치는 제3자 중에서 자, 대세호가 미치는 제3자. 대세호의 내용은 뭐죠? 반드시 침익적인가요? 아니죠. 수익적일 수도 있죠. 왜? 연탄공장 허가처분 취소를 제기했는데 연탄공장 허가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또 옆집 사람, 그 사람은 제3자죠. 그 제3자는 대세효가 미쳐서 뭐죠? 수익적 효과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에 의한 수익적 효과예요? 판결에 의한 수익적 효과죠. 소송법의 판결은 뭐에 의해서 나오죠? 소송법에 나오죠. 소송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무슨 이익? 판사적 이익. 그래서 판사적 이익이죠. 그거는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법률상 이건 실제법을 가리키는 거라. 느낌이 오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제3자 중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돼요? 취소소송에 참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의미가 중요해지죠. 자,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다? 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요, 되게 재밌죠. 여기 과거형하고 현재형하고 미래형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 시제 안에 들어있었어요. 받는다, 이 안에. 받는다. 그래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성조 차이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받을 것이다. 받았다. 받았었다. 받았었을. 이게 뭐예요? 영어 시제가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그 영어 시제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옛날 우리 언문 체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거의 구분이 없어요. 거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완료 시제는 있지도 않았었어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원래 원전은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느님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었고 미래도 이게 이제 전지전능하면 그게 우리 언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글 진짜 잘해요. 한국어를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인종은 딱 둘일걸요. 이스라엘하고 몽골은 우리가 아예 같은 말이니까 알파이어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런 게 이제 일상화됐냐면 수필을 영어학자들이 썼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필들 산문집 다 영어학자들이 썼어요. 영문학자들 그걸 가지고 이제 썼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적인 이런 사고를 그 한글 거기 안에 다 투영이 돼가지고 이제 시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자, 봅시다. 자, 받는다는 것은 취소 판결의 결과, 자, 판결의 주문에 의하여, 자, 직접 자기의 법상이익이 침해될 뭐다? 개연성이죠. 개연성. 왜냐면 제3자는 아직 취소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와버리면 확정이죠. 그러나 취소 판결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자는 들어와라는 게 들어와라. 개연성. 자, 그렇다면, 자, 이 취소 판결의 결과 나오는 효력이 뭐죠? 두 개가 있어요. 형성력과 기속력 두 개가 있어요. 자, 형성력은 취소 인용 판결을 말하죠. 침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의 취소 인용 판결을 말합니다. 자, 이 직접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는 자는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을 제3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나의 수익적 처분이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취소 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수익적 처분 자체가 형성력 때문에 직접 자신의 법성을 침해받는 경우, 즉 직접 자신에게 행해진 수익적 처분이 없어지는 경우, 그런 제3자하고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뭐냐면 자, 누구 때문에 나온 거냐면 경원자 관계에 섰을 때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기결돼요. 그럼 이 기결될 때 타방의 불허가는 거부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타방이 이 사람이 제3자로서 일방에 대한 허가 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그건 쩌리 두고 자신에 대한 불허가 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원고는 직접 상대방에는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고요. 문제는 불허가가 이게 거부 처분이 되냐 했더니 기결되는 관계 있으면 거부 처분이 돼요. 이게 기결이 안 돼서 거부 처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결이 안 돼서 거부 처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패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뽑을 때요. 예컨대 저기 뭐죠? 그 공직자 그 기관장을 뽑을 때, 자, 기관장을 모집합니다 하면은 자, 몇 배수로 추천할 때가 있어요. 몇 배수로 추천. 그러니까 몇 배수로 추천하면 이게 경원자 관계에 서질 않아 버려요. 단수 추천해야 경원자 관계에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시험 문제 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국립대학교 총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요, 서류를.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법에 의하면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청을 거쳐서 할 때 그 앞에 단수 제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청을 거치니까 그 두 사람 다 위로 올려도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만 올려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결을 할 때는 거부 처분이 되질 않아요. 그 불허가.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도, 자, 근데 여기는 기속력이죠. 그러니까 경원자 관계에서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등이 확정됐어요. 취소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취소 판결이 나오면 그 기속력 때문에 재처분해야 돼요. 그럼 재처분했을 때 의뢰 처분을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 나와버리면 뭐가 되죠? 갑에 대한 허가는 자연히 직권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범행을 취해받는 경우보다 새로운 처분이 나와버리면 뭐예요? 갑에 대한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의뢰에 대한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 바로 재처분 의무에 이행이 되는 경우, 그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그럴 때는 그렇게 범죄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참 되게 재밌는 게, 판결문이 있잖아요. 판결이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형성력에만 있어요. 이 기속력에는 판례가 없어요. 근데 이 기속력도 이게 인정된다는 게 이견 없는 통설이거든요. 이견 없는 통설이어서 이걸 뭉뚱그려 쓰세요, 아예. 자, 판례는 행정소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71조의 소송. 자, 이거 보십시오.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뭘 말합니까? 자,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창가를 얘기합니다. 71조의 소송창가입니다. 71조의 소송창가 무슨 소송창가? 보조참가. 71조가 그 유명한 보조참가예요. 이 보조참가도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만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71조에 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시는 원고가 소해 학원의 이사 및 이사전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소해 학원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 이는 이 취소의 결과에 의하여 그 범생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다. 따라서 보조참가 요건인 범생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소해 학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
그럼 소송 결과의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해관계거든요. 이거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상 이해관계면 이건 뭐예요? 29조의 대의세의 얘기 이것도. 근데 문제는 이 제3자는 보조참가를 한다는 거예요. 보조참가.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살짝 이거 기억해주세요. 이거요. 요거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 차이 커요. 자,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 썼던 거 그대로 써주시고. 그래서 취소 판결의 형성력, 취소 판결의 기속력 이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도 경우의 수로 나눠가지고 형성력은 자체란 말씀이죠. 자체에 직접 자신의 범죄행위를 치료받는 경우, 기속력은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 재처분 의무의 이행이죠. 새로운 처분에 의해 범죄행위를 침해받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렇다면 이 침해받는 경우 뭘 말하냐 했더니 범상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을 말한다. 그것도 직접 자기의 범상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을 말한다. 뭐에 가서? 판결 주문에 가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상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포섭 제일 잘 알아야 되죠. 의뢰사는 갑회사가 제기한 자신에 대한 면허처분 시정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법 제29조에 취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제3자다. 항상 뭐예요? 행정법 29조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안포섭을. 사안포섭의 이 단계를 기억하세요. 언제나 행정법 제29조에 의해서 뭐다? 취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제3자다. 취소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이다. 그러면 그 판결 효력인데 그 효력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자신에 대한 면허처분, 이 취소 판결의 형성력의 판결 것이 취소된 소급무효다. 여기 뭐야?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라는 말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효력이 미치는데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데 취소 판결의 효력적인 무슨 효력?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판결 그 즉시 취소되어 소급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자, 의뢰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법 16조의 소송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16조의 소송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법원은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절차를 가르쳐 주면 됩니다.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의뢰사의 소송청구를 허가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의뢰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할 때 67조를 준용합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지위를 가진다. 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지위를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지위를 갖는다. 이 지위를 갖는다는 요 표현만 나오면 돼요. 요 표현 지위를 갖는다는 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공동보조참가의 지위, 즉 소송참가를 한 제3자, 행정법 제16조의 소송참가를 한 제3자가 소송행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리킬 수 있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적 용어예요. 근데 교과서를 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피참가인의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 안 써도 돼요. 요 말이 그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은 이제 그걸 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행정법 제8조 제2항이죠. 8조 제2항에 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해결하기. 자, 행정법 제8조 제2항에 준용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청구에는 뭐가 있느냐? 민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한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 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의한 공동소송 참가가 있어요. 또 딱 이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 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준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준용이라는 것은 즉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 적용, 준용이 아니라 적용.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각 소송 참가의 성질을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사법 71조에 의한 보조 참가는 참가인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피고도 아니에요.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그 성질상 준용된다. 보조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보조에 그치기 때문에. 그러나 민사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 참가는 독립당사자예요. 뭐예요? 독립당사자가 되는 자예요. 당사자인데 참가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원고, 피고, 이 참가인 등이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되는 경우에 참가하는 방식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참가인은 자기가 언제든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굳이 참가한 거예요. 얄밉게. 따라서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는 성질과는 다른 참가 방식이에요. 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성질상 취소소송의 준용이 어렵다고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법 제83조에 의한 공동소송 참가 있죠. 얘는 아예 원고예요, 원고. 공동소송 참가에는 독자적 권리를 가져. 일단 독자적 권리도 가져야 하는
거기다가 필요적인 공동소송이라는 점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이에요. 공동소송인. 따라서 민사소송의 원고 적격자이기도 합니다. 자, 치소송에서 소송 참가가 허용되는 제3자는 소송의 원고 적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자죠. 그죠? 원고 적격 못하는 얘가 수익적 처분 취소 상대방이니까. 따라서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83조의 공동소송 참가는 준용되지 않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들? 이 말들.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엄청 긴 그 용어들 다 요거 얘기하려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 참가를 하더라도 단순한 보조 참가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6조상의 소송 행위만 허용되느냐는 거예요. 76조상의 소송 행위만. 76조상의 소송 행위가 뭐예요?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즉 보충성이라, 보충성. 그러니까 이게 71조의 보조 참가가 어디서 치소송에서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71조의 보조 참가는 그 보충적이라는 게 당연히 맞는데 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참가인데 이게 민사소송법의 71조에서 민사소송법의 보조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71조의 소송 참가가 민사소송의 소송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서. 그러면 소송 행위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걸 판례가 얘기해줘요. 정말 중요한 판례, 이 판례. 자,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관이 한 보조 참가가 자, 행정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 소송 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죠. 이게 그럼 이거 뭐예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참가라는 거죠. 행정법 제8조 2항에 하여 자, 판결의 효력이 쭉 읽어볼게요. 참가인에게가 미치는 점 등,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자,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에는 모두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여기도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피참가인 누구예요? 현재 피고인 피고 혹은 원고 지금 현재 소송 당사자예요. 피참가인은 소송 당사자. 소송 당사의 소송 행위는 모두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 취하, 상소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바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와 동일한 말이죠, 이게.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판례 쭉 찢어가지고.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한 보조 참가가 행정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 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뭐냐? 행정법 제8조 2항에 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한 보조 참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 등에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행정소송법 제29조에 비추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29조 대세에 비춰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 보조참가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민사소송법 71조에 한 보조참가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에 불과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 행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민사소송법 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67조 제1항 즉 행정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규정이 준용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규정이. 그렇다면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참가인의 이익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표현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참가인이 있잖아요. 상소 취하, 상소 포기. 자, 상소 취하는 뭐죠? 소취하죠. 소취하에서 소취하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부적보소각과예요. 내가 하는 부적보소각과가 이제 소취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하는 부적법소각과 부적법소각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건 딴 거 없어요. 찢어버리는 거죠, 소장을. 그 다음에 상소포기는 이제 상소권의 포기죠. 권리포기죠, 권리포기.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소를 해놓고 취하해버리거나 아니면 상소 자체를 안 하는 포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그 효력을 밝혀줍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이제 목차를 정해서 한번 해보면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참가해놓고 71, 78, 79, 그 다음에 83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7189, 7189, 7189, 예, 전화번호 뒷번호 7189, 71, 78, 79, 7189, 83, 예, 7189 번호 좋으니까 나에게 83, 83. 그래서 팔라고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런 거 전화번호 아주 좋은 번호도 있잖아요. 그래서 7183, 자, 7189, 7189, 7189, 83, 7189, 83. 자, 이렇게 있어요. 사는 경우를 쓸 때는요, 위에 71조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쓰는 거, 언제나. 그래서 민사법 79조의 독립당사 참가는 이렇게 쓰면 되죠. 원피고 참가인 등 대등한 당사자 대등성이 문제가 되죠.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참가하는 방식이므로 자, 그 성질상 자, 5월성을 전제한 추동에는 준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 참가는 공동소송 참가에는 독자적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필요적인 공동소송이라는 점에서 근데 소송 참가라는 갑이 있죠. 갑은 독자적인 권리가 없죠, 언제나. 그래서 민사형의 원고적 격자이므로 그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용되는 거,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 참가는 참가인 자신의 이름을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준용된다. 그래놓고 민사소송법 71조의 보조 참가는 행소법 제29조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왜? 단순한 보조 참가 아니에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교과서가 틀렸어요. 교과서 보면 단순한 보조 참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가적 효력만을 반다고 하고 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 판례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문 해결, 반응적 글쓰기죠. 반응적 글쓰기,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자,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소법 제8조 제2항에 준용될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 참가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 이렇게 문제의 소재를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째가 로마자 2번, 셋째는 로마자 3번으로, 첫째가 로마자 2번, 둘째가 로마자 3번으로. 요거는 로마자 2번. 그다음에 이건 로마자 3번. 요거는 저쪽으로 해서 로마자 3번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의뢰사는 행소법 16조의 소송차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골돈의 이계 침해를 받을 제3자 이렇게 써주고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소송 참가가 이제 결론적으로 의뢰사는 행소법 제16조의 소송차가 가능하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이 허가한다는 걸 꼭 써주고 이 경우에 소송상 지위가 공동소송적 보호참가의 지위를 가진다는 걸 꼭 써주시면 이걸로 끝나 이걸로. 그 다음에 행소법 제8조 2항에 준용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가능한지 여부.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자 7189 83 7189 71 자 89 83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서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쓰시면 되고 되는 데까지 특히 민사소송법 71조의 보조 참가는 행소법 제29조에 비춰 민사소송법 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 선택형에서 나옵니다. 설문 해결,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소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와 행소법 제8조 제2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 참가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쓰기는 쉽지는 않았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만 하면 쉬운 문제.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매우 뭐부터 도대체 손을 대야 될지 그 손을 댔을 때 잘못하면 이제 부스럼을 만들듯이 우와 이렇게 폭발적으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문제 해보겠습니다.